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카자흐스탄을 뒤흔들었던 사건. 2. 양국의 오랜 관계. 3. 홍범도라는 이름의 도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단군 동전을 발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자흐스탄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자국의 대도시 알마티의 이름을 변경 홍범도 시티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 양국의 우애를 다지기 위한 초석으로 홍범도 시티를 모범으로 삼겠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오랜 인연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단호하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강조했는데요. 태극기를 등에 지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위헌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알마티를 홍범도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기리고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를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 홍범도로 도시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수도 누르술탄에도 홍범도 장군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겠다는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에 많은 이들은 환호했죠. 특히 척박한 카자흐스탄 땅에 끌려온 고려인들의 후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드디어 자신들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결정에 쌍수를 들며 환호를 보냈죠. 카자흐스탄 원주민들 역시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미 아스타나라는 이름을 누르술탄으로 바꾸면서 수도 이름을 바꾼 이력이 있기에 이번 명칭 변경도 카자흐스탄 주민들에게 있어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게다가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주민들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의 결정이었기에 더욱이 이를 반대하는 이가 없었죠. 카자흐스탄의 이번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이 겪어야 했던 슬픈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와야 했습니다. 일제와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당시 소련을 지배하고 있던 스탈린은 한국인들이 어쩌면 일본인들을 위한 첩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소련 내 거주하고 있던 이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려인들이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황량한 땅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 했죠. 마른 풀과 모래 언덕 황량한 벌판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피부에 달라붙는 모래바람이 거칠게 부는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300km 떨어진 곳 우슈토베 마을의 바슈토베 언덕은 순환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인데요. 이곳에는 85년 전에 만들어진 토굴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과거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m 깊이의 사람 3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의 좁은 공간, 이 공간을 만들고 추위에 떨며 밭을 일구며 살아야 했죠. 영하 40도를 기록하는 강추위가 예사롭게 찾아오는 이곳은 현지인들도 살기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터전을 일구었죠. 동포들은 메마른 땅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손꼽히는 불을 축적하며 중요한 민족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민족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 역시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희생되었죠. 그 역시 고령의 나이에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소련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했던 시기, 조용히 연해주에서 살던 홍범도 장군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의 대상자가 되었고 카자흐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홍범도 장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강인한 의지로 삶을 불태웠지만 고령이 된 그는 힘든 생활을 영위해야 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려인들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가난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고려인들은 그를 위해 당시 고려인들이 세운 고려극장 수위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길 기원했던 것이죠. 빈 창고에 모아둔 무대 기구를 지키는 임무를 맡아 살던 그는 여유로운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43년 머나먼 타향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카자흐스탄의 한 묘지에 묻히게 되었죠. 그가 사망할 당시 세계는 독일 소련 전쟁으로 긴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소련 역시 전쟁 중이었기에 고려인들은 그의 묘소를 꾸밀 시간도 없었고 모실 장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성금을 겨우 모아 그가 있을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영웅인 그를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었죠. 카자흐 정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의 묘지는 고려인들만 아는 민족 성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을 기억하는 이들이 서서히 없어질 무렵, 북한에서 우연치 않게 이곳에 홍범도 장군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제와 맞서 싸운 청산리 전투를 높게 평가하는 북한 입장에선 홍범도 장군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를 타향 만리에 모실 수는 없다고 생각한 북한은 1993년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유해 반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한국 정부 역시 눈치채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를 한국에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졸지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남북 사이의 갈등 요소가 되었죠. 민족의 영웅을 자국에 모셔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자 카자흐스탄에서는 보다 못해 남북한의 주장을 기각하자 해 유해를 모시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뒤늦게 알게 된 한국 정부는 조바심이 났죠.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에서 모시기 위한 긴 설득에 들어간 것이죠. 국가보훈처는 홍범도 장군 묘소에 돈을 쏟으며 카자흐스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홍범도 장군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유해 환수를 요청했죠. 특히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한한 토카예프 대통령을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작년 광복절을 맞이해 대한민국은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 유해를 비로소 고국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시는 일련의 과정을 본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민족 영웅 대접에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청을 들었던 토카예프 대통령은 그 열의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홍범도 장군에 대해 카자흐스탄 역시 나름의 조사를 했고 카자흐스탄을 위해 그가 공헌한 흔적을 발견.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를 위해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크즈로르다 지역 이름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카자흐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생각한 카자흐 정부 차원에서 이보다 더 큰 도시에 붙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곳이 바로 알마티였습니다. 현재 연평균 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IT를 비롯한 첨단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어 부가가치 산업을 더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죠. 원자재 기반에서 IT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카자흐스탄은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인연을 이어가며 한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가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 투자 및 정보기술 교육 확대를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죠. 카자흐스탄 디지털혁신 장관인 무신 바그다트 바트르베코비치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세계적인 의상을 칭찬하며 한국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독자적인 산업 기반이 부족하기에 이 노하우를 지닌 삼성전자가 협력해 기술 전수를 해준다면 카자흐스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한국에게 매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노력은 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한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SMR 사업의 대상자로 한국 수력원자력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발주처인 KMPP의 티무르 잔티킨 최고 경영자는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을 가진 한수원이 적격이라며 칭찬한 뒤 SMR 도입에 한국 기술을 채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SMR 도입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이들보다 한국의 SMR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한 카자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쳤다고 하죠. 덕분에 한국은 SMR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원자력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고려인 직원 채용 계획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카예프 대통령의 홍범도 시티 이름 변경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음모론에 등장하는 유럽 귀족 가문 중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음모론의 단골 손님인데 이런 음모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문이 가진 재산 때문입니다. 1800년대 중반 로스차일드가 소유한 재산은 무려 60억 달러였는데 실물 가치로 보자면 역사상 그 어떤 금융자본보다도 많은 재산입니다.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원적,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러시아 로마노프 등에 이은 제6왕조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전 세계 최초의 금융그룹을 만들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로스차일드가는 어느 순간부터 미술품 수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유럽 최대 미술품 수집 가문으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 판화 수집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이 최근 몇 년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기증한 판화를 목원하면서 한국의 전통한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은 인쇄술의 두 가지 분야, 즉 금속 활자술과 목판 인쇄술과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인쇄술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쇄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기억될 겁니다. 금속 활자 인쇄불은 1377년에 간행된 직지심체요절 학원을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에서 찾아내셨고, 목판 인쇄불은 1966년 경주 물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전광대다란이경 751년 이전 간행입니다. 도굴꾼들이 도굴에 설패하면서 석가탑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견된 이 인쇄불은 750년 새겨진 일본의 백만탑다란이경보다 최소 20년 이상 앞서 간행된 인쇄불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역사에서 751년 제작된, 그러니까 최소 신라 경덕왕 10년에 간행된 이 인쇄불이 1966년에 발견됐음에도 이 책은 그 표면 일부가 침식되었을 뿐 책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종이로 만든 책이 120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전통 한국 종이, 즉 한지에 있습니다. 잠시 프랑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을 꼽으라면 그 명성에서나 역사적으로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꼽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 연간 약 1000만 명이 다녀갈 만큼 프랑스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박물관인데 다빈치의 모나리자, 승리의 여신상, 구텐베르크 성경,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등등 그 소장품의 가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경우 루브르 박물관의 존재 이유라고 부를 만큼 상징성이 있는 작품인데, 만약 경매에 출품될 경우 시작가가 1조 원에서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관 별실에는 세월의 흔적을 이겨내지 못해 망가지고 부서지고 빛바랜 예술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복원가라고 부르는 이들은 낡은 조각상과 가구, 도자기, 그림 및 액자 등에 생긴 구멍이나 흠집을 메워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목원 원료가 바로 총이입니다. 다만 어떠한 화학 성분도 섞이지 많은 천연총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루브르 박물관에서 예술품 목원의 필수 원료로 한국의 전통종이 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경우 나무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갈라지면 인공 접착제가 아닌 총이를 접착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2017년 신성로마 제국 막시밀리안 2세가 사용하던 가구의 책상 손잡이가 부서졌을 때 이를 목원하기 위해 한지를 사용했죠. 세월에 퇴색된 9세기의 코란 경전 역시 페이지 한 장마다 한지를 넣어 예술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가문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집한 판화 중 성캐서린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을 포함 로스차일드 컬렉션을 목원할 때도 한지를 사용했는데요. 세계 최고 미술품을 소장한 루브르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그 미술품들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인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이 중 한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총이가 최초로 발견된 곳은 중국입니다. 105년쯤 체륜이라는 인뿔이 제지소를 개발했고, 이를 기원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죠. 그는 나무 껍질과 마, 창포, 어망 등을 문쇄하고 이로부터 식불섬유를 분리한 후 대나무채를 이용해 얇은 형태의 종이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지술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인 197년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망명하며 이 기술이 도입됐는데, 처음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던 기술자들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당나무를 사용하는 우리 고유의 제조 방법을 창안했죠. 방식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밀본서기에는 고구려 승려 담징이 610년께 일본에 제지소를 전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제지술이 중국에서 기원하기는 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각각의 전통총이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도 한국은 한지, 중국은 선지, 일본은 화지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종이 중 가장 뛰어난 총이는 무엇일까요? 각 총이마다 장점은 있겠지만 문화재 목원 분야에서는
단면 한지를 최고로 꼽습니다. 한때 문화재 목원의 99%는 밀몬의 화지를 썼지만 최근 루브르 박물관을 시작으로 한지가 화지를 누르고 장악해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지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수함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거의 독점적으로 화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2015년경 화지로 복원한 미술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루브르 측은 아시아의 다른 총이들을 불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지의 특별성이라는 논문 덕분에 한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라파엘로와 피카소의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복원에 한지를 쓰는 게 제 꿈이에요. 라는 당찬 포부를 밝힌 김민중 복원사가 2015년 쓴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 1 대학 미술품 보존 목원학 석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한지의 특별성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학위 논문에서 그는 한중일 3개국의 종이를 가속기에 넣고 돌려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지가 압도적으로 튼튼한 총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또한 노후화 테스트에서는 일본 화지는 4일 때부터 변형과 노후화가 진행됐고 한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세계 최고 미술품들을 보관 중인 루브르 박물관의 보존목원 책임자인 아리안 드라 샤펠이 이 논문을 읽게 되면서 박물관이 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때쯤 전주시는 문화재목원용 전주 한지 샘플을 루브르 박물관에 보냈고 1년간의 작업 끝에 막시밀리안 2세 책상 손잡이 복원에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복원에 참여한 한 복원사는 한지는 접착력과 가벼움, 강도, 치수 안전성, 상대적 투명성 면에서 우수해 섬세한 복원에 적합하다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28일 문화재청은 경북 문경의 김삼식 씨, 경남 위령의 신현세 씨, 충북 괴산의 안치용 씨 등 3명을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중 경북 문경의 김삼식 씨는 1955년 한지를 배우기 시작해 무려 67년간 한지에 몰두한 장인 중의 장인인데요. 그는 한지의 재료가 되는 당나무, 황촉규 등을 직접 재배하는 것으로 잘 말려져 있고 정통성을 고수하는 노력으로 전통한지 제조에만 전념해왔습니다. 그가 67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만든 한지가 바로 2018년 목원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성캐서린의 결혼식에 사용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20일 UAE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총의의 역사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시 이 전시회를 총괄한 그래피가트 부서 총책임자 자비의 살몽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박물관 부관장에 해당하는 그는 미술품 목원에 필요한 종이를 찾다. 한지를 알게 된 후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하나는 아주 귀한 그립의 여백을 목원할 때입니다. 어떤 작품 중에는 절대 원본을 만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작품의 여백을 목원할 때 한지를 사용합니다. 한지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원본이 파괴될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둘째는 메날로 갈릭 잉크를 사용한 작품을 복원할 때입니다. 이 잉크를 사용한 그림은 아름답기로는 으뜸이지만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구멍이 승승 생깁니다. 렘브란트라는 전설적인 화가가 이 잉크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의 작품 중 파괴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얇고 섬세한 한지를 덧대는 것으로 알려졌죠.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가구를 복원할 때입니다. 수백 년 전에 제작된 목재 가구는 시간이 흐르며 습도나 열에 의해 갈라지거나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손상된 가구의 틈을 메울 때도 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 2016년 2월경 문경을 방문한 루브르 박물관 소장은 한지 제조 과정과 효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 지구상에 이런 종이가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어렵고 복잡한 한지 제작 과정을 전통적으로 이어갈 만한 인재가 없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미술품을 복원하기 위해 한지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인데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제발 한지의 맥이 끊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인구수 13억을 넘는 중국은 거대한 대륙에 내몽골, 신장 위구르, 티베트, 광시 장족, 닝샤 후이족 등 5개의 자치구, 일치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란 중국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주민 중 소수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자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중 티베트 자치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에서 분리 독립하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중국은 전세계적인 조롱과 받아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보통 중국이 티베트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이유가 대량으로 매장된 천연자원과 인도와의 군사 충돌을 막아주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진 덕분에 인간은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줘야 하고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아마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장강이라고도 불리는 양쯔강과 황하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생명을 쥔 이 강들의 수원지가 티베트입니다. 양쯔강은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시작해 내륙을 관통해 황해로 합류하며 황하 역시 티베트 곤륜산맥에서 시작해 중국 한복판을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듭니다. 사실 메공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등을 포함 10개 이상의 강이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의 입장에서 티베트가 분리독립하는 순간 인민의 생명줄을 티베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온갖 조롱에 시달려도 티베트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체의 약 70%가 불로 이루어진 인간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물이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불은 특이하고 특별하고 특출납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이 소가리를 했던 것도 일본이 이 물로 한국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일본이 이마저도 수출 규제 해버린다면 반도체뿐 아니라 발전, 제약, 화학, 제철,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산업이 마비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아예 독자 기술로 일본의 독점 시장을 깨버렸습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대일청구권 협정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1965년 대일청구권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된 것인데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늘 손해를 본 것이죠.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57년 227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65년 1억 달러, 2022년에는 241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무역적자 누적액이 한국 돈으로 750조 원에 육박하는데 2022년 기준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607조 원이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천명하면서 중공업 등 각종 제조업에 올인했는데 이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로 불리는 소부장이 필수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1970년대부터 관련 산업에 올인해 세계 최고의 소부장 생산국이 됐는데 한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룰수록 대의리존도가 높아져갔고 현재에 이른 겁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보복한다며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 한국이 큰 위기를 느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국이지만 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부품, 장비들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이를 한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보복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그간 일본에 의존했던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바람이 불었던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물입니다.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순도를 가진 물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는 20여 차례가 넘는 특수 공정을 거쳐 미생물과 중금속, 유기물, 용존산소 등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소와 산소만 남은 물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깨끗한 불 또는 반도체의 생명수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업용수인데요. 반도체를 피자로 비유한다면 반도체 집적회로가 토핑이고 웨이퍼가 도우로 볼 수 있는데 이 웨이퍼를 씻어내려면 초순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약 7톤의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 외에도 수많은 공정 전후에 진행되는 세정 작업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단지마다 생산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왜 초순수가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데 공정 전후에 남은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 사이사이 초순수를 이용해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생산성, 즉 수율을 높일 수 있죠. 순수는 비단 반도체 생산에 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태양광전지나 LED 등을 제조할 때도 사용되는 보편적인 공업용수로 여과, 역삼투, 탈기, UV 산화,
이용 교환 등 총 25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인 만큼 초순수 수요는 높은데 한국의 초순수 공정 설계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0%라는 점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지만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관련 기술 특허 71%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순수 설비가 고장 나도 일본 기술진을 직접 모셔와야 수리가 가능할 만큼 의존도가 매우 높았죠. 한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초순수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 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했죠. 국산 기술을 활용해 초순수를 직접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 아니라 탈기막, 자외선 산화장치, 이용교환수 등 핵심 장치 3종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시공한 실증 플랜트를 웨이퍼 제조회사인 SK실트론 구미 공장 부지에 구축했습니다. 현재 1200톤을 생산하는 1라인이 시운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핵심 장비 및 기자재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했고 추가 1200톤을 생산하게 될 2라인은 1라인 초순수의 품질 검증을 마친 뒤 국산 장비를 사용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해 SK실트론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통해 공정 설계 및 운영 기술의 100%, 시공 기술 및 핵심 기자재의 60%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초순수를 생산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한국산 기술로 만들어가다 보면 다른 나라의 자존심 굽히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부디 계획한 대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강기동이라는 분을 직접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반도체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기업이자 삼성반도체, 현 삼성전자, 위 전신인 한국 반도체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라는 싹이 트기도 전인 1960년대 미국 국방부의 대륙간 탄도탄, 미니트맨, 미니드먼, 극비리 프로젝트를 거의 혼자 이끌다시피 했던 반도체 분야의 대단한 선구자였는데 1973년 모든 걸 접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 반도체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의 두뇌에는 선진국보다 20년 앞선 기술이 있었고 그걸 현실로 구현했지만 그는 어느 순간 쫓겨나다시피 미국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 중입니다. 이 강기동 선생님께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시면서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고 1973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통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을